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과학하고 앉아있는 천문학자 편이 돌아왔습니다. 천문학자 복수를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제 개념이 없죠. 지금 목이 조금 코가 좀 막혔으니 이해하시고요. 네. 자, 제가 오프닝 어마어마한 것들을 좀 준비를 했죠.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암흑 에너지 우리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사실은. 암흑 에너지를 밝혀내면 노벨상은 100%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암흑 물질은 뭐 하찮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떡하죠? 암흑 에너지 뭔가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70 몇 프로고 암흑 물질은 훨씬 적으니까 23%. 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 설마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는 않으시겠죠? 어쨌든 암흑 에너지의 원천을 찾았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찾았다는 류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블랙홀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일단 이런 종류의 뭔지 모를 기사를 보면 이게 논문이 있는지 어떤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것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팀은 어느 팀이냐면요. 네. 하와이 대학이 이끄는 자그마치 17명의 국제연구원으로 네. 구성된 팀이고 이 팀이 이 천체 물리학 회지에다가 게재를 한 논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가끔씩 오프닝에 들고 나오는 이상한 얘기들은 아니고 그렇군요. 제대로 된 과학 연구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솔직히 저는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암흑 에너지는 청력이고 그죠? 그쵸? 네, 엄청난 양의 청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하와이 대학 팀에 따르면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기원에 대한 첫 번째 증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블랙홀이 질량을 얻어내는 거는 뭐 가스 강착하고 또 다른 블랙홀하고 합병되는 이 두 가지래요. 두 가지 경우라는데 이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오래된 블랙홀이 이 두 가지 성장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크다. 엄밀히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네. 휴면 상태의 블랙홀 있잖아요. 그 주변에 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애들, 멈춰진 그쵸, 애들이 예상했던 예측치보다 한 6배에서 10배가량이 무거운데 네. 그게 이제 많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암흑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것도 저도 이제 이 기사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대라고 연락을 받고 나서 봤는데 사실 천문학자도 거의 이런 기사가 있는지도 모르죠. AJ에 나와도 이런 논문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암흑 에너지가 이꼴 블랙홀이다라는 거를 믿고 있는 자기네들이 만든 모델에다가 일종의 이 블랙홀 성장 모델을 갖다 넣었더니 성장률이 비슷하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흑 에너지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저 멀리 있는 섬에 뭐 고릴라 무리가 있는데 걔네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걔네들의 성장 속도가 인간이랑 성장 속도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네? 그럼 걔네 인간 아닐까?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갖다 맞춘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다 틀린 거는 사실 아니고 AJ라는 논문도 꽤 저명이 있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 학술지인데 요 학술지도 보통 중간에 심판 레플이라는 사람이 껴가지고 검사를 해요. 하긴 하는데 그게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이제 심사를 해서 된다 하면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통과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한 사람에 의해서 검증을 받고 나왔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럼 피어 리뷰를 안 하고 레프리가 그걸 검토하고 게재를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의 저널들이 있는 건가요? 보통은 보통은 레프리가 다 내버리니까. 한 명이 하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A가 A 이꼴 B다. 그러니까 A가 B라고 해서 B가 A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갖다 맞춘 상태인 거예요. 아까 고릴라 얘기는 뭐 완전히 잘못된 얘기잖아요. 고릴라는 그렇죠. 사람이 아니니까. 음. 그런 정도 수준이면 이거를 뭐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찾아냈다고 환호할 정도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아직 이거를 이제 뭐 검증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제 기원이 이런 거가 아닐까라고 이쪽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은 보통 다른 반박하는 논문이나 기사화가 되면은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는 그 과학자들이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이제 단순한 접근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지에 대한 규명도 있고 논쟁도 있고 어느 정도 뭔가 토론의 바닥이 있는데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뭔지를 너무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에 딱 이거 맞춰봤더니 이런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뭔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도 논문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정도로 좀 느껴지는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이 이론이 이제 완전히 배경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은 맞아요. 그래서 이론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고 어떤 우주가 그 성장을 하는 그것을 묘사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과 이제 그런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떤 블랙홀의 질량 증가와 연관을 시킨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을 어떤 요번에 관측을 한 것과 결과를 맞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것이 뭔가 공상과학적이고 이런 건 아니고 이 블랙홀 안에 우리가 이벤트 호라이즌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암흑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점은 이 연구팀이 대상으로 한 게 타원 은하거든요. 근데 타원 은하 안에 있는 블랙홀들을 이제 추적을 한 건데 이 과정이 블랙홀이 암흑 에너지에 의한 증가. 왜냐면 암흑 에너지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질량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흑 에너지를 기반으로 블랙홀이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자라는 블랙홀의 루트를 다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홀은 멀지도 하고 이렇게 병합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있어도 이렇게 안쪽으로 물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정말 차단이 됐으면 이 블랙홀이 자랄 방법은 그 암흑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이 팀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 쪽은요, 이 암흑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좀 뒤집어지는 거죠. 노벨상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초기이기 진짜. 때문에 초기란 건 원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아직은 모르고, 근데 뭐 나름 뭐라도 하나 나왔다라는 정도. 네. 네, 원체 이제 좀 없으니까 이쪽에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오프닝은 우리 지난해 9월 27일 날 우리가 소행성 디모르포스라는 거에다가 다트라는 우주선을 보내서 아, 충돌시켰어요. 그렇죠. 네, 네, 그죠? 네. 이게 1,100만 킬로미터니까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아마겟돈. 아마겟돈을 막기 위한 네.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충돌을 시켰는데 이제 그 각종 분석 결과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일단은 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33분이 단축이 됐다는데 이거는 나사의 성공 기준이 73초였거든요. 그러니까 25배나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의 성공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를 다트 우주선을 가지고 이 정도로 충돌을 시키면 73초 정도만 공전 주기가 변해도 이거 성공적인 그런 시험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만약에 지구에 운동을 했을 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5배나 공전 주기가 많이 변했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이라고 하는데 성공 요인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일단 첫째는 이 다트 우주선이 뭐 반은 운이겠지만 이 소행성의 정중앙에 딱 축돌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는 충돌을 하면서 암석이 엄청나게 튕겨 나왔대요. 분출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분출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반작용으로서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소행성이 그 암석이 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때리기 전에는. 근데 했더니 이게 잘 부서지고 뭔가 분출이 많고 이런 좀 타격을 많이 입는 이런 물질들로 좀 이루어졌었나 보다 생각은 했었어요. 금속 위주면 아마 좀 덜했겠죠? 그리고 요새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약간 그런 거 아, 이게 지금 생각하면. 미세먼지 지금 와 있는 건가? 이게 나의 재채기의 원인인가요? 이게? 1,000톤이나 나왔다는데 1,000톤. 그럼 굉장하죠 그러면. 네. 1,000톤이나 암석이 튀겨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 암석 분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동량이 우주선 충돌에 의해서 생겨난 운동량보다 뭐 3.6배나 된대요.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궤도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굉장히 좋은 얘기였지만은 한편으로 실제로 위협적인 소행성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문제는 이걸 정확히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각도만큼 움직여야지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거를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많이 예를 들어 아까 55초만 움직여야 되는데 막 아까 몇 분? 30 몇 분까지 움직이게 되면 이걸 뭐 튕겨 나가서 뭐 지구의 뭐 73초인데 33분. 네, 그 정도까지면 너무 큰 차이니까 이걸 제어를 했다고 볼 수는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일단 뭐 지구에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는데 무슨 영화였죠? 어떤 영화에서 이거를 소행성인가 희성인가 오는 거를 부딪혔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막 돌아오고 이런 그럴 수도 상황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그게 나쁜 결과는 아니었다. 그게 저기 뭐죠? 그 아마겟돈에 같이 했던 그 딥임팩트는 그 혜성이었고 그걸로 부딪혔는데 그건 이제 한 덩어리를 어쨌든 여러 개로 나누긴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임팩트는 좀 엄청나게 큰 임팩트는 그래 뭐 엄청난 그런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걸 좀 작은 국소적인 많은 재앙으로 좀 분산시킨 케이스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계산을 잘못하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돈룩업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접근을 했다가는 또 위험한 경우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걸 해봤다는 것과 뭐 어쨌든 간에 뭐 바꿨다는 것과 이런 거는 여기 표현대로 그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을 적어도 성공을 했다는 정도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연결돼서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뭐 참 세상도 별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저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싹은 다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진 않지만 근데 제가 멸망 전문가잖아요. 종말 전문가. 자가 면역 질환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종말 전문가고 왜 아시다시피 그 종말을 여기 이 방송에서 한 적도 있어 우리 방송에서.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아주 훌륭한 종말 시나리오가 제가 이걸 보다가 하나 나왔는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진공 붕괴라고. 뭐죠? 예, false vacuum decay입니다. 방금 만드신 말이에요. 아니 완전 물리학 개념인데요. 네. 이게 진짜 무시무시해요. 한번 뭐죠? 알려드릴게요. 네. 소행성 충돌보다 100억 배는 강력한데 일단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것을 읽지만 이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고요. 있는 이론이에요. 자, 힉스 입장의 질량은 매우 안정과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 사이에 있다고 측정이 된대요. 이거를 준안정이라고 합니다. 메타스테이블이라고. 정말 실제로 있는 불만 있으시면 그때 실제로-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있는 거라고 이거 좀. 네네.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안정적이에요. 우주 전체에 거쳐서.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뀌면 아주 빠르게 붕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상황이 바뀐다는 건 뭐죠? 약간의 진동만 생기면 거기서 촉발이 돼가지고 힉스 입자가 다 모조리 다 붕괴될 수 있대요. 힉스 입자의 그게 특성이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자 그렇게 되면 기본 현재 양자장이 자동으로 새롭고 더욱 안정된 구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갱신된 공간은 빛의 속도로 우주 중에 확산이 되고요. 가는 곳마다 모든 구우주 공간을 대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진공 붕괴인데 이 가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우주가 진짜 진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힉스 입자랑 관련돼 있어요. 바닥 상태 힉스장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의 힉스장이. 그럼 이게 바닥 상태로 정말 내려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면 이 지금의 바닥 상태가 아닌 힉스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우주가 진짜 진공으로 내려가 버리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파괴돼요. 아니 이게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리 우주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사실 시작된 게 가짜 진공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어떤 언덕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위에 언덕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인데 말씀하신 게 완전히 이상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 그 가짜 진공 이론 자체가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뭔가 들떠 있는 네. 여 말에 의하면 힉스 입자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우주는 우리 그렇습니다. 우주는. 네, 우리 우주. 그러면 여기서 또 더 안정을 찾아서 내려가서 붕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끝났는데요. 이제 우주의 다른 곳은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주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났냐면요. 어쨌든 지금 힉스장이 완전히 바닥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바닥 상태로 더 내려갈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려가게 되면 이 거품이 어디서 생겨남 이미 시작됐다는 말도 해요. 거품이 생겨나면 그게 이제 우주를 다 지울 때까지 커진다는 겁니다. 그 거품이. 그래서 광속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전 징후도 알 수가 없어요. 즉 이러고 있다가 그 거품 가짜 진공 붕괴가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계가 뭐가 다 현재 물질 상태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뭐 전체 우리 생명 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매우 평화롭고 최종적인 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이거. 네. 이건 제가 페북을 썼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예, 뭐 아무튼 저는 이 내용 자체를 뭐 검증할 능력은 없지만 일단은 이게 꽤나 논문화된 이쪽 분들은 좀 주장하는 정말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긴 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 우주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미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품은 이제 광속으로 펴지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면 금방 올 수도 있고 먼 100억 광년 떨어진 데서 일어났으면 뭐 100억 년 걸릴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주를 지워간다는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삼체 3권을 보면 삼체 3권을 보면 그 네, 차원 낮은 차원이 높은 네, 차원으로 네, 네. 지워나가는 얘기가 나오죠. 완전 스포일러다.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어떤 받아가지고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그것도 이제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이론 중에 이게 하나가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고 아무튼 사람들은 차라리 이게 낫다. 무슨 소행성 이런 것보다 소행성이면 막 그 우리 돈룩컵에서 봤다시피 막 오고 있고 무섭고 막 중간에 막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막 절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할 거에서 관측 가능한 영역의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사실 과학적인 것과 굉장히 결합이 된 시나리오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아마 뭔가 되게 그럴듯한 것과 엮여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시나리오긴 한데 정말 다른 곳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또다시 더 낮은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도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네, 어쨌든 네. 네, 이런 게 있다는 거, 또 우리 종말론의 한 장르 중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네. 부분이 아닌가 약간 생각을 해서. 들떠 계신 것 같네요. 아, 이게 좀 멋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따 오늘 저희 빅뱅 얘기 할 텐데 네. 거기서 사실 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도 좀 네, 네. 가져와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프닝은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쇼핑몰을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껏 저희 컵, K 박사님의 명언이 써 있는 컵이나 아니면 망원경, 현미경 이런 거 판매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약간 팬심으로 먹고 살아라라는 종류의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일단 무료 배송하고 저희가 몇 개 검토해본 결과 쿠팡보다 싼 것들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자외선 차단제부터 떡이나 간식류부터 닭발 뭐 네. 이런 종의 커피, 새우장, 무슨 간식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네, 어지간히 여러분들 필요한 물건들 살 수 가습기, 있는 네, 통다리 그렇습니다. 바베큐, 그러니까 먹는 거, 뭐 바르는 거, 뭐 온갖 물건이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마켓센스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시면 일정한 수수료를 저희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네. 이 물건들도 한 500개 정도? 500종류. 네, 500종류의 웬만한 물건들이 거다 있는 있어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팬베이스로 운영하는 이런 팟캐스트들 이런 아니면 무슨 유튜브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꽤 많이 하는 네. 이런 마켓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안정적으로 무료 배송해주고 네. 가격도 나쁘지 않고 저희들도 조금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토어 누르시면 마켓센스하고 저희 쪽에 아직 이제 몇 개밖에 남지 않은 그 암기컵 등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저희 자체 쇼핑몰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과학과 사람들 마켓센스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딴 데서 사지 마시고 여러분 치사하게 똑같은 거면은 여기서 사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과학 뉴스. 오늘은 M 박사님이 뉴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뉴스입니까? 저는 몬스터들을 일단 데리고 왔습니다. 몬스터. 네. 네. 우주 초기에 몬스터 은하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제임스 웹 결과가 2월 말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떤 기사 중에서는 우주 파괴자들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우주 파괴자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확실한 우주 파괴자인데. 그거는. 네. 네. 근데 얘는 이제 우주 파괴자들 이렇게 붙였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우주론을 뭔가 수정을 하거나 기존의 우주론을 깨부술 수 있는 파괴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좀 자극적으로 붙어서 나간 은하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몬스터 은하. 네, 몬스터 은하들이에요. 몬스터가 왜 그러냐면 몸집 질량이 무거운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질량이 무거운 게 빅뱅 후에 6억 년 정도의 우주에서 발견이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이처지에 소개가 됐어요. 2023년 2월 2일에 이제 게재 승인을 받았고요. 그 일반인들한테 소개가 된 거는, 그 언론에 뿌려진 거는 2023년 2월 22일 날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이 논문이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언론들과 뭐 유튜브가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 왜냐면은 빅뱅 후 6억 년 수준이면은 우주 나이로 따지면 지금 우주 나이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우주에서 어떻게 저번에 그 전명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특급 우량아 이런 애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구를 누가 했냐면 호주 스윈번 공대 이보라베 교수 팀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공저자들이 수행을 했는 건데요. 질량이 그 은하의 질량 중에서도 은하 내에 있는 별들의 질량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 6개의 몬스터들이 태양 질량의 100억 배에서 1000억 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 은하가 대략 1000억 배 정도 태양 질량의 1000억 배 되는 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발견된 시기가 빅뱅 후에 5억에서 7억 년에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사를 저도 처음에 봤는데 그냥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너무 같은 빨리 거예요. 나온 거죠, 저런 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너무 커서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은하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물질들이 약간 빙글빙글 그러니까. 돌면서 뭉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게 약간 말이 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천문학자들 틀린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약간 웅성웅성이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거랑 일단 하나라도 툭 튀어나온 결과가 원래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그 현대 우주론의 그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서 생각하는 대략의 우주 시기별, 이제 그 구조들이 형성되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빅뱅 처음에 우주의 특이점으로부터 뻥 하고 이제 시작이 돼서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지고 그것들이 이제 암흑기를 거쳐서 첫 그 별들이 탄생하고 걔네들이 점점 또 이제 질량이 커지는 최초의 1세대 별들을 만들어 나가고 나중에 은하가 되고 은하들끼리 또 병합을 해서 더 큰 은하가 되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근처에서는 은하단이나 초은하단 같은 우주 거대 구조로 이제 성장을 겪는다라는 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 생각하는 우주 구조 모델 시나리오인데요. 되게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관측에서 요 시기별로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은 그 언저리에 비슷한 애들이 보통 이제 관측이 됩니다. 근데 제임스 웹이 빅뱅 후에 2억에서 3억 년 수준까지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그 시기를 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깊게 보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아까 그 몬스터들이 최초의 별이 1세대 별이 이제 그 주로 형성되는 시기인 5억에서 7억 년 사이 지금 되지만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요 정도 시기에서 이제 우르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질량이 너무나도 일단 이상하게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빅뱅 우주 모델에서는 우주는 계층적으로 순차적으로 더 큰 구조를 만들어서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주 계층 성장 이론이라고 히에라키컬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주 초기에 우주가 조금 더 작고 어렸을 시기에는 스몰 빌딩 블락이라고 하는 작은 벽돌 단위, 아주 작은 은하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작은 구조들. 근데 이 구조들이 서로의 중력 효과에서 서로 끌어당겨지고 병합 과정을 겪고 해나가면서 크기도 커지고 또 구조도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봤던 그 별 질량으로 따졌을 때 태양 질량의 1000억 배, 100억 배 되는 애들은 학자들이 그동안 생각하기에 대략 수십억 년 정도는 지났어야지 얘네들이 그나마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빅뱅의 6억 년, 7억 년 수준에서 그 6개의 은하들을 발견하니까 신기했던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관측 결과가 그동안은 그 과거의 우주를 볼 수는 없었더라도 현대의 우주론에서 예측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처음에 만약에 우주 빅뱅으로 시작된 물질들이 촥 흩뿌려졌다가 이제 서로의 중력 때문에 점점 이렇게 뭉쳐나가면서 처음에 무거웠던 조금 더 물질이 많이 분포했던 곳에서부터 계속 무거워져서 이런 식으로 형성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우주 거대 구조 만들어지는 시뮬레이션. 그렇죠. 네, 기간으로 보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 시기를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주 초기부터 이제
지금 현대 우주까지 우주. 다 이제 보여주는 우주 구조 전체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고요. 이 몬스터들은 은하니까 은하의 병합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작은 은하, 아까 말한 빌딩 블럭이라고 불리는 작은 질량의 은하들이 주변에 끌려 들어오면서 또 이제 몸집을 키워 나가게 되고 그 몸집이 일단 한번 커진 애들은 또 더 중력이 커지니까 주변의 작은 은하들을 잡고 이제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별 질량, 주변에 있는 원래 다른 은하가 가지고 있던 가스라든가 아니면 걔네들에 속해져 있던 별들이 그대로 끌려 들어오면서 별 질량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더 무겁고 점점 더 큰 은하들이 현재의 우주 혹은 요거보다 조금 더 앞선 우주에서 우리랑 그 근처에 있는 최근의 우주에서 나타나는 건데 요 정도의 질량을 갖는 애들이 과거에서 나타났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우리 은하랑 비슷한 수준의 1000억 배 정도의 별 질량을 갖는 애인데요. 사실 이게 많이 뉴스도 나고 뭐 유튜브에서 컨텐츠화도 되고 이랬지만은 네이처지에도 나온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결과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게 다시 네이처지로 돌아가 보면은 후보입니다. 제목에서 보면은 캔디데이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은하 후보들을 발견을 한 건데요. 일단은 후보인 이유가 뭐냐면은 논문을 살펴보면 얘네들이 분광 자료, 직접적으로 이 은하의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분광 자료가 아니라 일단은 측광 자료로 질량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밝기만을 가지고 질량을 추정한 건데요. 가장 합리적인, 그러니까 지금 천문학자들이 막 엄청나게 일반인들처럼 흥분한 상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은하의 밝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질량을 추정할 때 우리가 썼던 함수가 혹시 걔네들의 질량을 조금 더 뻥튀기해서,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든 거 아닐까. 그 함수의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요게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면은 그 모델, 이니셜 매스 펑션이라고 하는 초기 질량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 우주에서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걔를 그대로 초기 우주에 갖다 붙였을 때 그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우주 초기에는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000억 배 태양 질량이 되는 별 질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가스가 만약에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하려면은 그 시기에 있던 모든 가스들이 다 죄다 뭉쳐야지 한 6억 년, 7억 년 수준에서 그 정도의 질량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우주론이 뭔가 우주 모델이 지금 다 깨부서져야 된다 해서 뭐 유니버스 브레이커스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우주론 자체가 근간이 흔들린다기보다는 우주 초기 모델에는 뭔가 다크매터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우주 초기를 기술하는 모델의 상수 같은 게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광이 아닌 측광 자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리면요. 세밀하게 우리가 촘촘하게 아주 잘게 쪼갠다고 해서 분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산에 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능성을 착착착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CT처럼 이렇게 몸을 한 부분을 뜯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측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세밀하게 본다기보다는 한 파장에서의 그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뱅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엑스레이 찍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요런 식으로 이제 산 능성이 어떤 실제 산이 있고 뭐 밑으로 떨어진 골짜기가 있고 요런 식인데, 경우 1, 2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면 그나마 내가 사진을 한 5포인트를 찍었는데 운이 나쁘게 뭐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만약에 관측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걔를 내가 알고 있는 산이라면 이럴 거야 하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피팅을 하는데 가장 에러가 작은 걸로 피팅을 했어도 실제로 그 산의 모습이 다르게 내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걸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운 좋게도 또 그 산의 꼭대기 부분, 정상 부분이랑 골짜기 부분을 잘 이렇게 관측을 해냈다면은 실제의 그 분광 자료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모델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광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측광 자료만을 가지고 했더니 저 정도의 질량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앞으로는 분광 자료가 계속 필요하고 데이터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찍고 싶은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저 분광자를 얻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시간을 좀 오래 줘야 돼서 음. 시간의 문제이기는 해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천체를 타겟팅을 해서 오랫동안 관측을 해야 됩니다. 훨씬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노출 시간이 배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이거를 또 분광 관측을 하려고 하겠네요, 이제.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이렇게 브레이킹 되면 오늘 빅뱅 얘기하는 건 다 헛거잖아요. 빅뱅이 막 100억 년 뒤로 밀려나야 되고 앞으로 막 당겨져야 된다든가 혹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영향을 주긴 하겠죠. 사실 요새는 우주론이라는 거 자체가 다 이제 빅뱅 그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로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를 측정을 해도 다 이제 그 언저리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까? 우리가 여기서 추정한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임스 웹의 그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과거의 우주, 빅뱅과 가까운 우주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허블이라던가 지상에 굉장히 좋은 성능의 망원경을 가지고도 그 정도로 깊은 우주를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주론이라는 전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우주라는 세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현재의 관측 결과나 현재의 모델들이 제시하는 거를 다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앞쪽에 초기 우주도 무조건 설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관측 데이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 시뮬레이션을 가지고는 할 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검증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또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지금 한 개가 6개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전체 하늘을 다 돌려 찍은 것도 아니고 되게 좁은 영역을 찍었는데 그러면은 되게 흔한 건가? 굉장히 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은하다라고 밝혀지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그 정도의 은하를 거기서 발견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 관측한 거에 한 1000배 이상의 영역을 이렇게 찾아야지 겨우 하나 찾아낼까 말까 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1000분의 1 정도의 범위를 찍은 건데 거기서 6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마도 그 전에 아무리 허블이 성능이 좋았어도 놓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놓치는 은하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요게 실제로 아까 그 능선을 보여줬던 거를 천문학적인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배경에 보이는 주황 색깔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델이라고 하는 그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은하의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분광 자료가 되는 거고 점점점점점점 있는 것들이 이제 제임스 웹의 니어 인프라레드 카메라를 가지고 각 파장 영역대에서의 아까 그 데이터 포인트를 얻은 겁니다. 근데 저번에 전명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렇게 과거에 있는 은하라던가 퀘이사들의 위치를 잴 때 얘네들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지를 잴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라이먼 그 절벽 값이거든요.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깎여 있죠. 이 위치를 재는 게 사실 중요해요. 이게 이제 측광 자료인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게 짧은 파장 때부터 긴 파장 때까지 쭉쭉쭉쭉 이렇게 하나씩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6개 요번에 요 몬스터라고 불리는 애들에 보시게 되면은 요 안 보이다가 보이는 지점들이 각각 다를 겁니다. 각 필터마다. 그죠? 근데 그 라이만 절벽 같은 경우에 이 절벽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번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앞뒤 데이터가 특히나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디서 상이 다시 나타나는지 보여지게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값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걸 이제 알아내려면은 깊게 관측을 가는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잡음, 신호가 아니라 주변에 노이즈, 지글지글 거리는 거 대비해서 천체가 내놓는 광량만을 딱 얻어낼 수 있는 그 신호가 굉장히 포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요 영역 내지는 요 앞뒤 영역이 중요한데요. 요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먼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8등급 정도인데 이 28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기존의 우주 망원경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했던 그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허블 울트라 딥필드의 한계 등급보다도 훨씬 어두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데이터들이 일단 허블보다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 정도의 관측을 해낼 수 있었던 거가 맞긴 맞고요.
측광 자료로도 이렇게 어두운데 분광 자료는 훨씬 더 많은 노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첨언을 해주셨지만 그 요번에 관측 결과는 정말 좁은 그 영역대 한 40 스퀘어 각분, 그러니까 40제곱 각분. 그러니까 그 보름달로 따지면은 한 수십 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하늘 영역에서 요 6개가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검증이나 앞으로 분광 관측이나 뭐 서베이 전체 영역을 조금 더 훑어서 이런 은하들이 더 많은지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지는 이제 차차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황상으로는 거기 좁은 영역에 그렇게 6개나 나왔으면 네.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렇게 멀리서 오는 빛의 경우에 저게 은하인지 뭐 별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이것이 블랙홀인지 아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광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광 관측에는 이제 어떤 정보까지 담기냐면 그 천체 안에 있는 가스, 그리고 그 가스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고 그 물질이 얼마나 온도가 높은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온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이거는 블랙홀만 그렇게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관측되는 가스의 온도가 낮다,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그것은 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뜨거운 가스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은하가 아니라 블랙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블랙홀이어도 너무 이상한 거지. 근데 블랙홀이면 그래도 문제가 쉬워져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는 이미 거대 질량 블랙홀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발견이 이미 됐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있고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초기 우주에서 뭔가 저렇게 이상하게 큰 걸 만드는 네. 뭔가 논리가 있기는 있군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작은 것들부터 큰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큰 게 만들어지는 거는 아주 큰 스케일에서는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스케일에선 작은 그런 은하가 만들어지고 큰 스케일에서는 은하가 큰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큰 은하를 만든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큰 스트럭처는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그만 JWST 영역에서 절대 이렇게 큰 은하가 발견이 될 거라고 기대조차도 안 했던 것인데 이게 이렇게 좁은 영역에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은하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너무 큰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밌네요. 네. 뭐 분광 관측을 하다 보면은 나오겠네요, 답이. 네. 어떤 식으로든. 네, 요 소식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굉장한 거를 올려보낸 거예요. 생각해보면. 별거를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 아, 제임스 웹이요? 네. 이게 제임스 웹이 고장난 증거면 어떡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 이것이 정말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0점 조절하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해요. 최근에 그때 그 작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과학적인 발견들 중에 몇 개는 번복이 됐었죠. 잘못 데이터 처리를 해서 그 0점 조절이 잘못된 상태에서 뭐 너무 멀리 있는 은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더 가까이 있었지만은 먼 은하로 처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얘의 질량이 훨씬 더 무거운 것으로 이제 과대 평가가 됐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꽤. 그러면 이제 뉴스하고 오프닝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네. 본 이야기인 뉴턴의 발가락 오늘은 이제 빅뱅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빅뱅 다들 뭐 아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그냥 늘 빅뱅 얘기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고 그랬지만은 항상 돌아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태초에 알이 있었고 알이 뭐야? 빅뱅 알 같은 게 있었고 그게 터졌다. 그게 사람들의 관념은 항상 거기로 돌아가죠. 그렇죠. 알이 있었는데 그게 뻥 터져서 근데 그 알이란 건 이제 옛날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그나마 그 알은 사실은 알이 아니었어라는 정도를 정도? 귀엽네요. 그 특이점이라는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걸 정도고 그런 다음에 이게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뭐 수류탄처럼 터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를 통해서 수류탄처럼 터지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더 빨리 커지는 이상한 상황이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좀 인이 박히도록 좀 들어온 것 같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른다 사실은. 그 저희가 썸네일에
빅뱅의 모든 것, 당신이 모르는 빅뱅의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약간 낚시질을 했는데 사실 빅뱅의 모든 것은 우주론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오늘과 다음 주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 부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빅뱅 얘기를 우리 계속 하는 건가요? 어쨌든 몇 개월에 걸쳐서. 아니 앞으로 영원히 빅뱅은 뭐 우주론이라면서요. 아, 네, 영원히 해도 그렇죠. 되겠네. 네, 네. 저희가 뭐 딱히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 그쪽 언저리의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10년 전에 저희가 처음 방송을 시작을 할 때 첫 회가 빅뱅 얘기였어요. 첫 해가 빅뱅이었나요? 네, 첫 회가 빅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제가 최근에 한번 들었는데 놀랄 만큼 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진짜 좀 전에 내가 한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을 그 거예요. 얘기도 막 그 정도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거 딴 얘기하고 뭐 그때 만두 먹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빅뱅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운 것도 있고 한번 정리를 조금 넓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정도 빅뱅 2.0 편을 2회에 걸쳐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맡아서 네. 얘기해 주시겠죠 이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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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너무 범위가 넓어서 어떤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할 거리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빅뱅에 대한 개념 중에서 약간의 오개념이라든지 어떻게 빅뱅을 이해하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중우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빅뱅이 어쨌든 어떤 이론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지 왜 이러한 이론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이제 똑똑했던 사람이고 이분이 팽창하는 우주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수축을 하는 우주를 믿었느냐 아니면 팽창을 하는 우주를 믿었느냐라고 할 때 이분은 이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적인 우주를 믿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우리도 사실 이 주변에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하늘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항상 그 제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1910년도 뭐 이때쯤인데 이때쯤만 해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주의 전체가 우리 은하가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뭐 외부 은하의 존재도 몰랐고 우리 우주가 전부인 정적인 우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을 괴롭혔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에 우주 안에 이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중력적으로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지금은 정지해 있어 보여도 나중에는 수축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정지를 이제 잘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이 수축하는 어떤 가상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중력 방정식을 만들 때 어떤 중력에 반하는 텀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주상수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람다로 이제 표시된 것으로 이제 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넣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이제 본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실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이 텀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고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그 직관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틀려도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은 맞았을 때도 당연히 과학이 발전하는데 틀렸을 때도 과학이 발전해.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맞아. 맞다는 거를 아무 말이나 해도 한 게 맞다는 걸 다 증명하고 있어요, 후손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정지하는 우주를 믿었다가 이제 그 다음 해쯤에 이제 에드윈 허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윈 허블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허블 팽창에 관련된 관측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관측도 중요하지만 진짜 또 중요한 관측이 이분이야말로 그때 당시에 우리 우주에 대한 범위를 넓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허블의 관측으로 외부 은하의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 우리 은하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측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그걸 네. 알게 된 게.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밖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관측을 했던 게 사실 그 관측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외부 은하들의 이 은하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와 그 다음에 이 은하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를 이제 이야기한 건데 관측을 한 것인데 우리가 기대할 때 거리도 다양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속도도 어떤 은하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어떤 은하는 멀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아니면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인다던가 대부분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속도와 그 다음에 이 거리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허블 상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블 상수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70km/s per 메가파섹이라는 좀 복잡한 그러한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허블 상수가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는 한 500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에 관측이 발전이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블 상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 하늘에 어떤 은하를 잡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은하를 잡아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근처에 있는 두 개의 은하를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A 은하, B 은하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A 은하 같은 경우는 우리로부터 1메가파섹 즉 33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은하예요. 그래서 저 은하에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330만 년이 걸리는 아주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근데 이 은하는 우리로부터 초당 70km로 멀어지고요. 그리고 이 은하의 딱 2배 되는 거리에 있는 은하 같은 경우 6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는 한 초당 140km로 멀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허블이 관측을 한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허블 그 우주 팽창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재미있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면 이 의미는 아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멀리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그 멀어지는 속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초광속으로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은하들이 초광속으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은하들이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있듯이 이 시공간에 이렇게 얹혀져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 이것이 이제 가속 팽창까지 하고 네,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속도가 엄청 빠른 그런 시공간의 팽창이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끝이 없이. 나는 이런 거 들으면 막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우리 저 그 초광속으로 움직이는 시공간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탈 방법은 없을까? 타 있잖아요.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타가지고 저 은하처럼 우리도 멀리 이동하는 되게 귀엽긴 한데 컨베이어 그런 말 하면 귀엽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이제 왜 벌어지냐, 멀리 있는 은하가 왜 아주 빠른 속도로 멀어지냐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시공간이 팽창을 하면은 이런 법칙이 유효하게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블 팽창을 항상 배우면 이 방법으로,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걸 했었는데요. 한 명은 이제 풍선을 불고, 한 명은 이 시간을 재고요. 풍선 부는 시간을 재고, 한 사람은 이렇게 재고, 각을 재고. 그러면은 우주 팽창을 아주 잘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멀어지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중심이 없고. 네, 그래서 예, 좋은 지적이신데 이 풍선 그 비율을 이용하면은 우리 우주의 팽창의 중심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2차원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풍선의 표면만 생각을 하시면 이 풍선의 표면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풍선이 계속 커지면서 그러면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이제. 그럼 참 지금 저 아저씨가 소문을 불고 있는 그게 네. 암흑 에너지인가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암흑 그렇겠네요. 에너지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 아저씨가 계속 불어넣음으로써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풍선을 부는 위치가 우주의 팽창의 중심이 아니냐. 아니면은 이게 2차원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 굴을 뚫고 그 중앙에 우주의 팽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거는 2차원 비유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풍선 위에 있는 어떤 2차원만 인식할 수 있는 개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 속박되어 있고 3차원 더하기 1차원 시간을 해서 4차원이고 그것보다 더 고차원으로 둘러싸여져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율을 여기까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대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오개념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 풍선 비유가 되게 효과적이긴 한데 네. 또 거기에 생각이 딱 갇혀버리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원 문제를 되게 쉽게 무시해버리거나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막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아저씨가 이제 그 5차원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고 네. 뭔진 모르지만 네. 실제로 그렇죠. 이런 사람은 아니겠죠. 네, 네, 네. 실제로 바람도 금발의 아니겠죠. 백인 남자. 금발의 거대한 백인 남자가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큰 백인 남자가 신이잖아, 신. 아, 그러네요. 네. 그분이 이게 숨을 불어넣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또 그런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네, 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고차원을 정말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상위 차원, 이 4차원보다 더 상위 차원은 작습니다. 아주 접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접혀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아무리 고차원을 도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것이 빅뱅의 이론까지 이제 나타나게 됐냐면 우주가 팽창하니까 과거에 어제는 지금의 우주보다 더 작았을 것이고 더 작았을 것이고 거의 우주의 나이만큼 되돌리다 보면 거의 하나의 점처럼 모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빅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건데요. 여기도 약간의 이제 오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면은 빅뱅이 우리 우주가 왜 팽창하는지를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빅뱅 이론 자체에는 그 설명이 없습니다. 이 빅뱅 이론 자체는 그 어떠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팽창이 시작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빅뱅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려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빅뱅 이론 자체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가속 팽창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폭발의 성격을 아무것도 규정하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폭발하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그렇죠. 없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가설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네네. 가능한 가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근데 역시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수류탄 폭발 같은 걸 네. 먼저 대입을 하세요. 네. 폭발하면 이렇게 파편이 이렇게 쭉 맞습니다. 나가니까 네. 가다 보면 파편도 식고 뭐 네. 이러면서 뭔가 물론 별이 되진 않지만 뜨거웠던 게 식고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가속 팽창이라는 점이 좀 안 맞죠 이거랑은 파편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대표적인 오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대표적인 아주 좋은 직관적인 설명을 해주는 데 도움은 되지만 네. 정확한 빅뱅을 이해할 때는 좀 아주 잘못되게 이해를 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문제야. 빅뱅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뭔가 빵 이렇게 네, 터지는. 사실 정확한 거는 그냥 팽창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팽창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빅뱅의 개념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또 빅뱅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최선은 맞아요. 네, 이것보다 더 시각화를 잘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뭐 왼쪽에서 어떤 이제 시작점이 있어서 빅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우주에서 나온 최초의 빛이 저렇게 초론색으로 있고, 오른쪽에 이제 우리 현재 우주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빅뱅이나 우주 배경 복사가 한쪽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어느 방향을 봐야지 빅뱅을 볼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와. 하시거든요. 네.
참신하네요, 그건.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이제 충분히 그런 그럴 수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근데 저건 이 시공간 생각하거든요. 그림이잖아요. 이거 민코프스키 시공간 그림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 왼쪽은 사실은 시간, 네. 이거는 시간축. X축은 시간축이죠. 시간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빅뱅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좀 우리의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중심이냐 아니면 천동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선은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제 8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조금 더 멀리 있는 은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30억 광년이 이제 걸리게 되지만 우리의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기 때문에 이 빛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확장을 하면 우주의 가장 끝에 있는 사실 지금 아까 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JWST가 관측하고 있는 그 은하들에서 빛이 나온 것이 바로 138억 광년 전에 이제 출발한 빛이니까 사실 정확하게 138년은 어근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우주 초기니까.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제 138억 광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138억 광년이다라고 말을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하나가 이제 빠진 것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빠진 것이죠. 저 빛이 138억 년 전에 출발해서 나에게 오는 데까지 138억 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나와 저 은하 사이의 거리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은하는 우리로부터 465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비유를 할 때 항상 어떤 방에서 제가 앞에 서 있고 저 뒤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공을 던진다라고 할 때 그 공을 던져서 나에게 공이 오는 동안 이 방이 이렇게 팽창해서 멀어져서 저와 그 끝에 있는 사람의 거리가 멀어졌고 제가 공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인 굉장히 멀리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흥미로운 게요. 천문학자 분들도 이거를 헷갈리시더라고요. 예, 제가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네네. 이게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네네. 그냥 138억 광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은 정말 쉽게 틀리고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지름 465억 네. 광년의 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맞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실제로 천문학에서는 쓰는 단위가 두 개가 네. 있죠. 그래서 그 실제 걔네들이 지금 우주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네, 때 맞아요. 그 위치를 말하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시간, 실제로 네.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우주론 모델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네. 거리 아, 이렇게 맞아요. 두 가지의 네, 거리 동시에 척도자가 씁니다. 네. 두 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실제로 천문학자들도 많이 헷갈려요. 네, 네, 네. 그런 걸 공변거리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말이 어렵죠. 네. 공변.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우주 최초의 빛을 찾는다 어쩐다 하는 거는 것은- 실제로 우주 최초의 빛은 아니겠네요. 우주의 초기에서 은하에서 온 빛이 맞아요. 네, 138억 년 전에 그 빛은 그 은하의 표면을 출발했어요. 근데 그 빛을 제가 지금 받는 거예요. 네, 138억 년이 걸려서 그 빛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측 불가능한 네. 우주로 가버린 네. 465 보다 더 바깥에는 광년 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아, 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은하는 지금 너무나 멀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은하를 보긴 한 거잖아요. 빛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측 가능한 우주고 지름으로는 930억 광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주 지평선이나 입자 지평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이 지평선이란 이름 자체가 우리가 그 지평선 너머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 있겠지만 은하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은하를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지평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황호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우주가 무한하다는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주는 네. 무한하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아. 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네네. 우주가 무한한지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나를 짚고 넘어가면은
이것이 그 초기 은하에서 빛이 출발한 시점을 한번 보시면 이 왼쪽에 제가 138억 년 전의 우주를 그려놨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은하는 없었어요. 우리 은하는 아직 탄생을 하기 전이었고 우리 은하가 탄생하는데 100억 년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은하 씨앗의 위치 아니면 우리 은하 출몰 위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몰 위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은하인 저 초기 은하에서 빛이 그때 출발해서 공을 던졌고 저에게 그 빛을 던졌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그 빛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우리로부터 초광속으로 멀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받는 저 초기 은하로부터 오는 빛들이 이 출발할 당시부터 초광속으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부터 이미 네. 이미 네. 그럼에도 빛을 받았거든요. 우주는 얼마나 큰가라고 이제 하는 질문인데 여기서 우주가 어떤 우주를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달라져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관측 가능한 우주 같은 경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도 이제 커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지름이 930억 광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측 가능한 우주인데 우리가 이게 갑자기 우리의 지평선 바깥으로 갔다고 이 은하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펼쳐져 있는 전체 우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그림에서 보이면 제가 원통처럼 이게 잘라졌지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때는 무한대의 3차원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 근데 이것이 무한이냐 유한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 공유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이용해서 재면은 우리 우주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평평해 보여요. 네, 그러면 평평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정말 무한히 있는 그냥 정말 평평한 것과 아니면은 이렇게 음으로 휘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의 안장처럼 이렇게 음으로 휘어져 있으면 그것도 무한대의 우주가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공처럼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공이 너무너무 커서 만약에 공 위에 있는 개미가 있다고 할 때 그 개미는 그냥 평면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 게 지금 우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평평한 것이 맞다 그러면은 무한한 우주인 거고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닫힌 우주, 공과 같은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평평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유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평평성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커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은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한 500배는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500배면 그냥 무한으로 쳐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무한한 우주, 정말 큰 우주가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의 영역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네.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생겨나서 그때 시간이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것이 어떻게 무한해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원래 무한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요? 원래 전체 우주가 무한했다. 그러니까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를 포함한 우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뭐 다중우주가 나오면 그것과 다른 것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 우주를 생각하면은 그 우주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네. 머릿속에서 빅뱅이라는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이벤트가 네, 있었고 맞습니다. 이 이벤트의 영향력 맞습니다. 하에 이 빅뱅이라는 이벤트는 너무나 큰 네. 거기 때문에 이 이벤트의 영향력 하에 우리도 생기고 우주도 생기고 맞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생겼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어떤 한 번의 뭐 폭발 어쨌든 빅뱅으로 인해서 생겨난 우주가 어떻게 무한히 네. 유한한 시간 동안 커졌는데 어떻게 무한히 커질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이걸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냐면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리면은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한 점으로 모이는 겁니다. 전체 우주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차원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무한한 그 3차원 공간에 이렇게 공 모양의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가 있고요. 이것을 1차원으로 제가 밑에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1차원은 이 양쪽으로 완전 무한하게 뻗어 있는 수직선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무한한 수직선 위에 어느 지점을 찍더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관측 불가능한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팽창하면서 넘어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거꾸로 돌리면 빅뱅으로 가면 저런 식으로 보이는 우주, 저 초록색 영역이 점으로 수렴을 하고 이 나머지 빨간색 영역은 무한대에서 그냥 무한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 수직선 위에서 어느 지점을 찍더라도 다 빅뱅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위치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엄청난 모르겠어요. 네. 큰 폭발이. 저 빨간 팽창이 선은 뭐인 거예요? 그럼 빨간 선은 우리가 볼수 우주예요. 없는.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를 포함한 우주예요. 근데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영역일 뿐인 거죠. 그럼 저것과의 빅뱅과의 관계는 뭐예요? 빅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의 팽창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한했던 그냥 무한한 이제 수직선 같은 것이 이게 무한히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요? 저 빨간 부분은?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빅뱅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팽창.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팽창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은 빅뱅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말할 수 있어야지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은 그냥 공간의 팽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의 팽창이 왜 일어났느냐는 또 다른 질문인 거예요. 저 빨간 부분에는 그러면 네. 지금 우리는 저 빨간 부분에 사실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은하들이나 별이나 네, 비슷하게. 있던 게 비슷하게 네.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빅뱅 시점에 그러면 저 빨간데도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관측 가능한 게 그 부분일 뿐이지 사실 우리 우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렇게 그렇죠. 빅뱅 어떠한 팽창에 의해서 빅뱅이 시작이 되고 그때는 이제 아까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것처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점처럼 보이는 거에서 이것이 점점 온도가 낮춰지면서 물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저것이 우리가 보는 게 저 정도인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빅뱅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무한의 영역에서 빅뱅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네. 진짜 뽕을 뽑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저러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사실은 대부분 못 알아듣거든요. 네. 정말 뭔지 이상한 예를 들어가면서 막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네.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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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네, 뭐 네. 일단은 네네. 이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실제로 우주의 크기를 그냥 한정지어서 자꾸 이제 얼마일까를 네. 자꾸 상상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거기에 갇혀서 하는 거고 빅뱅 말씀하신 대로 빅뱅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천문학은 기본적으로 관측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들로 이걸 설명하니까 거기까지밖에 기술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바깥의 영역은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또 빅뱅이 공간도 만들고 시간도 만들지만 맞습니다. 모든 물질도 거기서 만들고 네. 뭐 광자니 뭐니도 네. 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저렇게 보면 네.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빅뱅으로 시작돼서 만들어지는 네. 우리 우주와 물질이 있고 그 바깥에는 이미 뭔가 그 비슷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거는 의미인 아니에요. 거죠. 모든 것은 다 빅뱅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려면 사실 이 질문이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얘기를 해야지만 네네. 사실 되는데 그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정말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를 포함한 전체 우주가 그때 마치 진공에서 어떤 양자 요동을 통해서 입자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우주가 이렇게 뿅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론이고요. 아니면 이러한
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우주가 있어서 그 우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파생이 됐다라고도 하는 이론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브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막이 두 개가 충돌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공간의 팽창을 일으켰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은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빅뱅 이전에 대해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때 시간이 탄생했기 때문에 네. 라는 식의. 네. 그래서 그건 모르는 일인 것이죠. 이제 정말 그 시점에 이 끝인지 0인지 마치 우리가 달력을 할 때 매달 1월 1일이 우리가 인간이 지정해 놓은 것이지 그게 사실 그 전에 얘네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빅뱅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빅뱅도 우리가 이게 우주의 시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도 계속 무한히 이어지던 개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 펜로즈 이론이 있잖아요. 등각 순환 우주론. 네. 이렇게 순환하는 계속 이제 네. 이렇게 비슷한 게 반복된다라는 네, 네, 그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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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빅뱅이라는 것 자체가 원체 오묘한 개념이다 네, 보니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진동 우주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이론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검증이 불가능할 뿐이지 네, 그런 이론들은 있고요. 아마 그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그때 우리 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요. 재밌겠네요. 저도 질문할 걸 좀 준비를 해가지고. 네. 빅뱅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허블 구라고 했던 그 개념을 이제 조금 더 왜 우리가 초기 우주에서 출발한 빛이 그 당시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 빛을 지금 볼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이 허블 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허블 반경 이상에서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게 이제 저것도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경 144억 광년이고, 그리고 이게 허블 구라고 하면 엄청 되게 팬시한 그런 단어 같지만 이 수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리면은 빛의 속도를 허블 상수로 나눈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허블 상수가 이제 감소하면서 허블 구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허블 상수는 진짜 숫자죠. 맞습니다. 네. 허블 상수는 계속 변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름을 좀 잘못 붙인 것인데 상수가 아니라 변하는 값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상수인.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허블 구 바깥에 있는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하나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사방으로 나가는 빛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쪽을 향하는 빛이니까 원래는 이 시공간을 따라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블 구가 이렇게 우주 초기부터 계속 자라나게 되면서 이 빛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블 구 바깥에 존재하던 광자가 원래는 초광속으로 멀어지다가 광속보다 더 낮은 속도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돼요. 속도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잡게 되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진짜 것이죠. 신기하네요. 다들 네, 너무 내가 열심히 아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알았다고 생각한 거는 다 틀린 거였어. 아, 네? 내가 아까 알았다고 생각했잖아. 이거를 틀렸어요. 아, 네. 전혀 엉뚱한 거였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빅뱅을 10년이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네. 빅뱅을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도 처음 보는 얘기거든 이런 얘기는. 허블 구 같은 개념도 좀 처음 봐요 저는 심지어. 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심화 학습을 하고 있네요 현재.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고 허블 구가 있을 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의 은하들이 몇 퍼센트가 우리로부터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나를 계산을 해보면은 무려 97%의 은하들이 초광속으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지금. 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요. 지금 매초 2만 개의 은하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초 2만 개. 네, 매초.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안절부절한 기분이 지금 드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 광속으로 우리한테서 멀어져가는 걔네한테는 우리가 어떤 광속의 99.9%로 날아가도 결코 도달할 수 없겠네요. 도달할 수 없죠. 절대로 영원히. 네, 영원히. 네. 항상 그보다 빨리 멀어질 테니까. 네. 그렇죠. 야, 재밌다. 그 네.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아주 초기에 봤던 그런 별들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별들을 다시 못 보게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 빛이 과거에 나에게 공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고요. 이 은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그 은하가 지금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 받지 못하죠. 왜냐면은 그 이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있을 테니까 예, 절대 못 보는. 그러니까는 백몇십억 년이 지난 한 달 지금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못 보는. 미래의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그 상태를 볼 수는 없다. 네, 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빛이 도달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저희의 시야에서 지금 초당 2만 개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천억 년이 지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미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는 합쳐졌을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인류도 사라졌을 테지만 만약에 그때 과학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과학자가 우주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관측할 수 있는 은하가 없어요. 10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은하 하나가 우주일 것 같으네요. 그냥. 맞아요. 아, 네. 진짜 그러네. 네. 그것이 실현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허블 이전으로 야, 돌아가는. 수천억 년만 기다리면 네. 과거의 그 개념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는. 맞습니다. 역시 아니 그냥 궁금한 게요. 만약에 그때 정말 그 지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고 네.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추론해낼 수 없을까요? 그게 사실 저도 궁금해요. 네. 왜냐면 그 과학자들이 하늘을 봐도 관측할 게 없으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한정돼 있을 텐데 아무리 뛰어나게 상상력을 발휘해도 과연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를 지금 팽창을 해서 우리가 못 보는 거라고 그거를 추론을 할 수 있을지 네, 그거는 정말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만약에 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암흑 에너지란 걸 찾아낼 수 있다면 네. 그 암흑 에너지가 우주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네. 추론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뭐 다른 방법으로 역으로.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의 과학 기술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그럼 이어져서 지식이 남을 네, 테니까. 지식이 네. 남아서 돌에다 새겨놓는 거죠. 그렇지. 네. 돌이 가장 안전해.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고. 아, 자기 네. 테이프고 뭐가 다 없어지지만 돌만큼은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영원히는 아니지만 네, 돌에 수십억 년도 새겨놔야겠네. 남아있을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할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네. 우리는 지금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막 유출을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까 우리 6개 찾는 그런 이상한 은하처럼. 어떻게 보면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이미 그 영역에 그럴 들어가 있는 수도 곳일 있어요.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럴 네. 수도 있죠. 빅뱅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정말 재밌구나. 되게 신선해요.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제 재밌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은 이제 다중우주 개념이 나오기는 해요.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는 당연히 우주가 무한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1단계 다중우주, 이렇게 부르고요. 아니면 우리를 포함한 그 관측 가능한 우주를 포함한 우주를 하나로 봤을 때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제 우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다중우주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2단계의 다중우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로 돌아와 보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계속 거꾸로 가고 있었으니까 저희도 이제 거꾸로 다시 가보면 지금 현재 우리 우주는 별과 은하로 꽉 차 있는 그런 우주고요. 온도가 평균 온도가 절대 온도 3도예요. 그래서 섭씨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270도가 평균적인 우주의 온도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당연히 물질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져 있으니까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주에서 최초로 탄생한 별이 탄생한 시점에서는 온도가 절대 온도 60도. 그리고 아주 정말 중요한 순간인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점.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나온 빛이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주 중요한데 이때 온도가 3000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000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당시에 우주는 용광로와 똑같다. 그래서 우주의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용광로 온도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의 온도가 한 1500도에서 2000도라고 해요. 그리고 별의 표면의 온도가 6000도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어느 곳을 봐도 다 이렇게 뜨거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네. 제가 다음에 또 할 네.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지금 원자가 만들어진 시점 우주온도 네. 3000도 때 네. 저때도 우주는 무한한 거예요? 그때도 전체 우주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를 포함한 우주는 무한한 것이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확실히 한번 뽕을 뽑아야겠다. 근데 무한하지 않아도 빅뱅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네. 지금 그렇죠. 보시는 네네. 것처럼. 네네. 그래서 우리가 특이점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 우주가 특이점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특이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인다가 정확한 말입니다. 네. 역시 다음번에 더. 이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우주에서 가장 많은 그 원소인 수소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 수소 원자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가 된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많은 입자들이 한 공간에 있게 되고 그 주변에 이제 광자들도 막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빛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제 한 방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비상문으로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이 사람이 2명씩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가 붙게 되면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때부터는 이 빛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게 되고요. 이때 나온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란 건 광자를 의미하나요? 네, 광자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시기가 빅뱅 이후 38만 년 정도인데 이렇게 용광로와 같은 상태에서 물질도 이렇게 용광로로 그 원자가 온도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광자도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이해하실 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으로 묘사를 하면 어느 한쪽에서 오는 것처럼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그렇게 생각이 되시고 그게 아니라 하늘의 어느 영역을 보더라도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온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또 조금 더 잘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도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마치 저렇게 어떤 그 구의 어떤 한정된 그 두께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받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주 배경 복사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요 개념을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측 가능한 우주처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금 받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아주 작았던 약 138억 년 전에 거의 이제 우주 초기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로부터 우리 우주가 출몰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위치로부터 어떤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출발한 빛입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구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 구의 표면에서 우리를 향해서 출발을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은하 출몰 위치와 저 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약 4,200만 광년 정도가 됐고요. 저 빛이 딱 출발을 하는 순간부터 우주는 차가워집니다. 그러면서 138억 년이 걸리는 동안 별과 우주가 이렇게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순간 그 빛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5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제 요것이 이제 한 눈에 보여드리면 왼쪽이 빛이 출발하는 순간이고 오른쪽이 지금 그 빛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보다 약간 큰 영역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아마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은 이제 받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저 흰색 구보다 좀 더 안쪽에서 예전에 안쪽에서 출발한 빛은 이미 우리를 지나간 빛이에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어떤 한정된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빛들이 출발한 위치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네. 언제까지나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계속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네. 지금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아주 일시적으로 지금 네. 우리를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것이 출발한 위치만 달라지는 것이지, 저 때는 38만 년 전에 출발한 빛들이기 때문에, 그 속성은 그대로 우주 배경 복사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치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배경 복사를 계속 받긴 하지만 문제는 파장은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로 보고 있지만 먼 미래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파장에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출발은 위치만 달라지고 그 당시에 온 빛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진을 얻게 되고, 이 사진이 우리가 이제 항상 보는 우주 배경 복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가 38만 년일 때의 모습이 찍힌 그때의 광자가 우리에게 지금 도착한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우주의 베이비 픽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인간이 한 80세 정도를 산다라고 하면은 태어난 지 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 때 시점 정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야말로 별도 없던 때고, 그죠? 네. 그렇죠. 수소, 원자가 예, 생겼던. 수소 원자, 약간의 헬륨, 네, 그리고 광자. 네. 그런 거죠. 그 상태인 거죠, 지금. 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네. 저 사진을 우리가 만년 후에 찍는다라고 네, 네. 하면 일단 저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대체로 균일하지만 네. 약간 차이가 있는 이런 사진을 얻지만 정확하게 저런 방식으로 네. 배치돼 있지는 않은 어떤 사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똑같은 사진을 얻게 되고요. 대신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닌 아주 긴 파장에서 관측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네. 왜냐면 요거는 그때의 그 우주의 아기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을 어느 순간에 찍더라도 똑같은 사진을 계속 찍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네. 더 쫓아가서 봐야 되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에 우주가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지금보다 우주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도 정도 됐다는 걸 알려주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맞다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를 하게 되는 그런 관측적인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천문학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고 1960년대부터 관측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위성을 한 3번을 보냈을 때 이 해상도가 이제 마치 아기의 돌사진의 해상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WMAP이나 플랑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JWST가 있는 위치까지 보냈었어요. 그래서 L2 지점까지 보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 애기는 계속 도망가고 있다. 계속 도망가고 있죠. 근데 그것도 더 재미있는 사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초기 은하도 그 당시부터 초광속으로 멀어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는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하얀색 구로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 구가 이미 그때 우리의 그 우리 은하 출몰 지점으로부터 광속의 거의 60배 정도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달리기 시작한 거군요. 네네. 근데 그 이전에 출발한 빛은, 그러니까 초광속이 아닌 빛들은 우리로부터 가까운 빛들이었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항상 보여드릴 때 그래도 이것을 좀 얻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항상 보여드리는데, 왜냐면 좀 직관적으로 전 이해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로 그 위성을 보내서요. L2 지점에 가서 한 몇 년을 이렇게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의 이 영역, 그 다음날은 조금 아래 영역, 이렇게 빠짐없이 전천후 관측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한 4년 정도 해서 쫙 펼친 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이고요. 거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우리 은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정확하게 왜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스를 다 빼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광원에 대한 정보는 다 빼고 남은 복사. 그래서 말 그대로 나머지 빛들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배경빛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과학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저런 미친 짓을 위해서 저렇게 돈을 쓰는구나 저거를 찍겠다고 저렇게 저 나가가지고 미션만 하러 올라간 거죠. 네, 저거는. 그러니까 4년 동안 저거를 네. 모든 네. 전천을 다 찍고 있는 저런 걸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줘요.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주는 어떤 모양인지,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가 저 한 장의 사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저걸 이제 분석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우주론 수업을 들을 때 이 과목을 강의하셨던 분이 이 WMAP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위성의 한 책임자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학기 내내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입니다. 네. 우주 배경 복사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또 일단 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빅뱅 얘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네. 얘기를 들었네요. 저는 옛날에 얼마 전까지 읽은 책에도 그게 빅뱅 이전이란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 내용을 봐와가지고 네. 시간이 그때 창조됐다라고 네, 네. 주장이 되고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럼 빅뱅 이전이란 거는 무의미하니까 그 특이점이란 건 되게 우리가 특이점이란 거를 정의를 할 때는 그냥 물리 법칙 이런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라는 네. 식의 가정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럼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써놨으니까 과학자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만도 남아 있는 상태지만은 찍소리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그게 그런 게 또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또 훨씬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대가 많이 되네요. 빅뱅 얘기가 몇 번 계속하는 과정에서 네. 저도 이제 오늘 납득이 안 됐다 한들 나중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뭐 빅크런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나중에 네. 그런 가능성 옛날에 왜냐하면요 제가 이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열사망 네. 히트데스 쪽으로 네. 끝난다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 아주 최근에 뭘 봤더니 또 뭐 빅크런치 얘기가 또 나오는 네. 것 같이 반응이 네. 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이거든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닫힌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주가 평평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보이는 우리가 관측이 되는 평평함이 원래는 평평하지 않은 이런 구인데 너무 커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암흑 에너지가 가속 팽창을 또 시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빅크런치보다는 그냥 열린 우주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률을 계산한다는 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 뭐 호모 에렉투스 네. 이런 사람들은 제 아무리 걸어가 봤자 맞아요. 공률을 일체 인식할 수 네. 없지 않았겠어요? 네. 그 이후에 적어도 과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배를 타고 멀리라도 나가면서 그걸 인식을 하게 됐는데 네. 그 공률이 네. 굉장히 평평한 상태라면 아주 작다면 네. 사실 끝까지 그 공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평평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게 될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그 평평함의 오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500배는 커야 된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평평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 얘기 이제 첫 시간은 네. 이 정도에서 뉴턴의 발가락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네. 우리 뭐 공지사항들 있잖아요. 네, 공지사항 있습니다. 저 여행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계약을 확정해야 할 때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메일이나 문자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항공권이랑 발리에서 코모도 들어가는 국내선 항공권도 확정을 좀 해야 될
때여서 이번 달 말까지는 이제 예약을 확정을 하고 입금을 일부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뭐 이제 가실 분들은 다 각자 문자나 메일 받으셨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지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대한항공 직항을 타고 가긴 할 텐데 전체 일정은 그 싱가포르 공항에서 1시간 경유하는 편이 가격으로 되게 싸게 나온 게 있는 거예요. 아,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 네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일정 같이 하는데 비행기편 요거 사서 가실 분들은 요것도 한번 체크해서 또 싱가포르 공항도 사실 놀기 괜찮은 공항이고 한 2시간 정도 경유니까 뭐 그냥 괜찮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 편 이용하실 분들은 비행기표 나는 각자 알아서 하겠다. 네. 프로그램만 같이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원하시는 경우에. 비행기표를 조금 싸고 경유가 상관이 없으시면 전체 비용을 낮춰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도착하는 시간은 대충 맞는 거겠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요 편으로 오실 분들은 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을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어쨌든 많은 분들 같이 가시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희가 1230원 정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그렇죠. 어느 날은 1300원. 1,300원, 400원까지 올라가는 날이 있어서 약간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좀 최대한 그러니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어떤 환율 변화의 쿠션을 받아낼 만한 쿠션이 가격에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될 수 있으면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환율 변동이 너무 크면 가격 조정이 약간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진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아니니까 요새 여행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환율이나 심지어 현지 물가를 이유로 해서 조금 비용 조정 막판에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많이들 공지를 하는데 일단 요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리를 꽤 여러 번 가신 분들도 코모도 섬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코모도 섬 잘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발리에 심지어 사는 애한테 들었는데도. 네네. 발리를 맨날 이제 골프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코모도 섬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이정모 관장님과 K 박사님과 파토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을 테니까 지금 자리가 아주 많이 남진 않았는데 저희와 함께 잊을 수 없는 남극의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지 3월 24일 금요일 저녁에 이소연 박사님이 책을 새로 내시고 북토크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 올해가 벌써 우주에 다녀오신 지 15년이 됐대요. 진짜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겪으신 일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을 내시고, 저희랑도 사실 오랜만에 하게 될 북토크인데요. 본인 뭐 다녀오신 과정에서 겪으신 일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미국 쪽에서 이런 항공우주 관련된 스타트업의 자문이나 이런 활동들도 꽤 많이 하셔서 그런 얘기들 좀 폭넓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에서 장소랑 시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 되게 오랜만에 하는 오프라인 행사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오늘 과학학원대는 천문학자들 편 빅뱅 1편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까지 아마 빅뱅 심화를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번엔 빅뱅과 관련된 인간이 알게 된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들어보자. 가능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끝나면 약간 천문학 무슨 학위 받아도 되는 빅뱅학 빅뱅 디플로마를 수료증. 네,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달에 천문학자들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